네, 당정이 여야 의정 협의체 개문 발차에는 뜻을 모았지만 수습 전략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또 관련 논의가 있었던 당정협의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곧장 협의체 구성 전략과 또 의제 등을 두고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고스란히 표출됐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이 직무 개시 6개월 안에는 탄핵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제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당정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출발은 해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습니다만은 뭐 세세한 내용을 두고는 조금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입장 조율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민주당, 또 의료계, 또 환자 단체까지도 각자의 또 의견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당정의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정 간에도 의견이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의 의대 정원 또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에서도 이 테이블에서 다뤄보자는 게 제안이었고 이제 정부만 거기에 일단 응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현재 여야 의정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의 각각의 의견을 살펴봤을 때는 정부 홀로 일단 절대 불가 의견을 펴고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으면 테이블을 꾸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정 간의 이견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서 통일된 안을 내달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료계에서도 사실 의료계에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단인 거고 이것이 무슨 노사 간의 합의처럼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노동자 의견을 모아가지고 노사 합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의견들이 의료계에서도 나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견을 갖고 그대로 여러 의료계가 테이블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도 의료계한테 통일된 안을 갖고 들어와 달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부도 스스로 여당하고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견의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가진 상태에서 테이블로 들어오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은 통일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당정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개문발차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문 활짝 열고 그 뭐 100km, 200km 요즘 KTX 300km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문 열어놓고 출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문된 상태로라도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야는 고사하고 당정 간에도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입장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면 문제가 굉장히 크고도 중대하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입장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당정 간의 입장은 조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조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조율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율이 되어야 한다. 근데 두 분의 입장은 일단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개문발차는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면서 이제 의료계가 일단 들어와야지 시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번에 또 환자협회 같은 경우도 여야 의정이 아니라 여야 그러니까 환이 들어간 협의체가 좀 만들어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환자협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 의료 사안에서 발언할 자격과 권리가 있는 단체인 것이고, 근데 자연스럽게 여야 의정이라고 했을 때 의 안에 환자단체도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분명하게 환자단체 들어오시게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 환자단체도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부터 이미 대비를 하셔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개문발차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개문발차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들어오든 말든 간에 알아서 가버리겠다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의료계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개문발차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의료계가 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개문발차를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고 시그널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또 한편으로 압박이 되는 것이고 마냥 의료계를 떠받들 수만은 없는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존중하고 당연히 이 테이블에 모시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의료계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얼마 전에도 의료계에서 정치권부터 통일된 안을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이게 핑퐁처럼 마치 정부에서는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내달라 이렇게 떠밀고 의료계에서는 정치권에 떠밀고 이런 식으로 핑퐁처럼 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야 간에 진짜 합의를 해가지고 의료계에 어떤 안을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만들어져서 요구를 하면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거거든요. 아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건 국민 대다수의 의견하고 일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의료계가 고민을 하셔야 되고 통일된 안을 갖고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일단은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것 이것도 의료계에서 명심을 해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진짜로 개문발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의료계도 명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계가요. 의료계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너무나도 다르고 네네. 의교 안에서도 이제 협의체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의교 안에서도 지금 대화를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 의료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언제 해결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대로 원만히 잘 해결될 수도 있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대로 어떠한 국민들의 희생이 동반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이게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여당도 지켜보고 야당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우리 국민들이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 누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당의 정치인들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진짜 잘 알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고 마지막 날인 어제 지금 현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인해 정부와 야당이 이제 부딪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의료 공백 사태를 좀 지적하는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의 주장에 한덕수 총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가 죽어나간다는 주장에는 가짜 뉴스라고 말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일종의 조건 반사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죠. 종소리가 울리면 개가 침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 실험에서 유래된 말인데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오면 가짜 뉴스라고 받아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인순 의원이 얘기한 것이 물론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지 못한 채로 사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고가 최근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만 해도 파주의 4개월 영아가 11개 병원에 타진을 했는데도 응급실에 못 들어가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9월 5일에도 광주의 조선대에서 인근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 바로 인근에 조선대 병원이 있는데도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부산 기장에서도 어떤 건설 노동자가 추락을 하셨는데 1시간 동안 결국에 뺑뺑이를 돌아야 됐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이거는 글쎄요 한덕수 총리가 죽어나간다는 표현에 흥분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사태에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1차적인 책임을 느껴야 될 정부 관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주장을 하시는 게 1차적인 원인은 전공의들에게 있다. 왜 의사들이 현장을 박차고 나갔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신데 일반 국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뭐 하소연이나 항변을 하려면 정부 입장에서도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시게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1차적 책임은 우리가 아니라 전공의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책임 전가의 논리에 불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보다는 의사단체 쪽에 조금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조차도 저렇게 얘기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총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적과 관련해서 그 맥락을 좀 잘 짚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한가한 상황인가? 이게 지금 누구 책임이냐 따질 때입니까? 예컨대 호숫가로 놀러 갔는데 그 애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애를 밀어가지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왜 아빠 보고 왜 저 사람이 우리 애를 물에 빠뜨리는데 그거 막지 못했냐고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빠는 아니야 그게 왜 내 책임이야 물에 빠뜨린 사람 책임이지 이렇게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중요한 거는 아빠 책임인 거냐 아니면 엄마 책임인 거냐 아니면 물에 빠뜨린 그 사람 책임인 거냐. 아니, 제가 봤을 때 물에 빠뜨린 사람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애를 갖다가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애가 죽은 다음에 네 책임 내 책임 따져봤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저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 희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누군가는 맨날 우리 사회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맨날 이야기하는 게 골든 타임이잖아요. 지금 골든 타임이 째깍째깍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네 책임 내 책임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정부와 이런 그 정치인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여야 모두 반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요.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직무가 시작되고 6개월 이내에는 탄핵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이 발의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등의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레이스에 대해서 이거 좀 남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법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남용되면 안 되죠. 근데 남용하지 않기 위한 장치가 두 가지나 있어요. 한 가지는 국회에서의 의결입니다. 대통령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공직자들은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파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심의를 하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 중에서도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쪽에 손을 들어줘야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제도 자체로 탄핵은 남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현재 제도에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몇 달 안에 이걸 탄핵 심판을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이게 기각되면 돈 물어내라 이 내용인데. 그러면 거꾸로 인용이 되면 이걸 반대했던 분들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만약에 현재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파면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이거를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않았던 검찰부터 시작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여당 의원들이나 이분들은 그러면 뭐 어떤 돈으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거 마치 무슨 도박판에서 뭘 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제도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직무 개시 6개월 이내 공직자에 대해서는 탄핵 못한다. 아니 6개월 이내에도 탄핵당할 만한 잘못된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주민 소환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임기가 한 1년이 지나야 이제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선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해줘가지고 생긴 제도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임명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굳이 뭐 6개월이 넘어야지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야당은요 남용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모르나 봐요. 그 남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권한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게 그게 남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우리나라 헌법에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그 탄핵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탄핵이라는 하는 규정이 이런 식으로 쓰이라고 그 만들어진 겁니까? 만약에 그렇으면은 우리나라의 탄핵이라고 한 제도가 정부 설립 이래 몇천 번 갖다 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거의 독식되다시피 해가지고 쓰여지고 있는 게 그게 그 탄핵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남용되는 사례가 어디 있겠는가? 그다음에요. 탄핵 남용 방지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요. 이상민 장관 탄핵 어떻게 됐습니까? 9대빵 나왔잖아요. 이정섭 검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부터도 궁금한 거는
구대빵으로 나올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남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얼마가 쓰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알려주면 되지 무슨 그것까지 법까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더 궁금한 거는요. 그 이진숙 그 위원장 그 임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탄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국회에서 얼마를 썼는가? 그다음 앞으로 더 얼마가 쓰여질 것인가? 이거 여당 국회의원이 못 밝힙니까? 아니 당장 이상민 장관 때부터 해가지고 다 밝혀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정부 세금이 몇 억이든 뭐 얼마든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히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가시키든 말든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적어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알아야 탄핵에 대한 남용이 조금이라도 좀 감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탄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금 야당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1심 선고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이 방탄 연대를 위한 소위 빌드업이냐 라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야당의 정당 자격까지 따지고 나섰거든요. 네, 민주당이나 이 야권의 일부 의원들이 뭐 탄핵 준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사실 국회의원이 평소에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정부의 문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폭로를 하고 이런 과정을 소화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이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탄핵을 준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탄핵 준비라는 걸 미리 띄운다는 거는 좀 강성지층을 겨냥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과거 같았으면은 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게 되면 역풍이 야당 쪽으로 불었거든요. 이상하게 현 정부 출범 이후로 야당 쪽으로 역풍이 별로 불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전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 관련한 집회에 참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거나 야당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거나 이런 식으로 여론이 별로 흘러가질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민들이 막상 지금 바로 탄핵을 해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계시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탄핵 집회에 야당 의원 몇 명 참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이게 국민 다수의 분위기가 돼버렸고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정평가의 수준이 크고 그리고 그 부정평가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정평가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에서도 굉장히 좀 유념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왜 이게 역풍이 야당 쪽으로 안 부냐면 보통 야당이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전반기도 그렇고 총선 이후도 그렇고 여소야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야당이나 국회에 좀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동정심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의석이 100석을 조금 넘는 정부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일 때보다 더 의기양양한 모습, 그리고 국회에서 막히면 행정 시행령이라든지 예비비로 돌파한다 이런 식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횡포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더 심하게 부린다 이렇게 인상이 박혀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역풍이 야당 쪽으로 불지 않는 거다. 이 점을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역풍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대에 대해서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다 선을 그었거든요. 저는 어쨌든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요. 여당이 100석밖에 안 되는 여당이 뭐 100석 여당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야당도 192석이나 가진 야당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하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본 게 탄핵 청원 청문회였거든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하는 걸 제가 듣도 보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탄핵 준비 의원 연대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진짜 192석이나 가지고 있고 충분히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를 잘 공격할 수 있는 야당이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입니다. 10월 달에 뭐가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그것도 2개나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과연 민주당이 호남에서 자치단체장 그 두 석을 다 찾아올 수 있을 다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대통령 뭐 탄핵 청원 청문회 탄핵 준비 의원이었는데 국민들 이렇게 특별히 관심도 갖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 그 야당 입장에서 더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판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 보궐선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지 대통령 탄핵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요, 그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고요. 어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만나서 식사를 한 거이기 때문에 뭐 내용이 다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난 어떤 시점과 배경, 또 어떤 이야기들까지 좀 오갔을 것 같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돈 전 의원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정치를 한 적이 없고 한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나중에는 국민의당에서 의원을 지냈고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 있었다가 또 국민의힘 갔다가 현재는 제3지대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뭐 최근에 의료라든지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에 대한 상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영입이라든지 좀 제휴 쪽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말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 그것은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대표 연임을 하고 최근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강성 지지층에게 너무 휩쓸려 간다 뭐 이런 지적도 한편으로는 또 있는 것이고, 총선에서 대승한 정당의 대표치고는 이 대통령 지지율,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런 여론조사들도 몇 개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중도 확장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거대 양당 쪽이 아닌 제3지대 인사로서 알려져 있는 인사들과 접촉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원로 그룹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자문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노력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두관 전 의원과도 곧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행보 말씀하신 것처럼 외연 확장이라는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 외연 확장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1당의 대표자잖아요. 그다음에 의회 권력을 거의 독식하다 하고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한 또 들으면서 들었던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과연 진짜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이상돈, 뭐 김종인 이런 원로급들 그런 분들의 그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가는 쪽으로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정치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